도망간 인원을 따라가게 되었고 다리를 절며 뛰어가고 있는 조직원을 붙잡았죠. 미란다 원칙과 영장 내역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며 저에게 잡힌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전 너무 놀라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잡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엔 너무 어리고 앳된 얼굴이라서 멈춘 게 아니었어요. 아직 앳된 얼굴을 가진 아이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꿈에서도 그리던 얼굴, 지난 9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있던 아이, 바로 제 아들 재호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아니, 어릴 때 그 얼굴 그대로 똑같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저와 헤어져 바로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만 재호라고 생각이 드는 그 아이는 저를 눈앞에서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죠. 왜 그러는 것까진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잃어버린 재호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 확인을 하고 싶었던 저는 방금 전까지 절고 있던 다리가 어느 쪽인지 재호와 똑같은 얼굴의 아이에게 묻게 되었어요. 단순히 2층에서 맨몸으로 떨어져 다리를 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리에 장애가 있던 재호와 똑같았습니다. 방금까지 절뚝거린 다리가 어느 다리지? 아까 사무실에서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친 거야? 아니면 원래 그런 거야? 아, 뭔데요? 지금 사람 놀려요? 왜? 내 다리 다쳤으면 아저씨가 치료라도 해줄 거예요? 됐고, 빨리 경찰서에나 데려가요. 사람들 구경 나와서 쪽팔려 죽겠구만.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는 재호에게서 나올 수 없는 단어와 말투를 하던 아이에게 놀랐지만 그보다 빨리 확인을 하고 싶어 조급해졌습니다. 순간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죠. 빨리 말하라고! 방금 어느 쪽 다리로 절었어? 그리고 그 다리 원래 그런 거야? 다쳐서 그런 거야? 갑작스러운 고함에 놀란 아이는 주눅이 든 얼굴을 하며 제 물음에 답을 했죠. 원래 왼쪽 다리가 어릴 때부터 불편해서 잘 못 걸어요. 수사받을 때 이 다리 가지고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그만해요. 똑같았어요. 우리 재호와 말이죠. 저는 현재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잔뜩 흥분을 한 상태로 몇 가지를 더 아이에게 확인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생년월일, 아니 주민등록번호 불러봐. 그리고 나 모르겠어? 내 이름 박창민이야. 내 아내 이름은 이윤미이고. 아, 진짜 왜 이러세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 되잖아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길에서 이래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본 경찰 이름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랑 비슷한 사람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아저씨 아예 처음 봐요. 이름 주민번호 불러주면 끝인 거죠? 이름 김민철, 주민번호 020728. 이름도 주민번호도 달랐습니다. 재호와 완전히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멍하니 눈앞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걱정하던 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정신을 놓게 된 저는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고 그 상태 그대로 경찰서를 가게 되었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있었지만 아까 전 재호와 똑같이 생긴 아이 때문에 온 정신이 아이에게 팔려 있었어요. 동료 형사들은 갑자기 이상해진 저를 보고 잠시 숙직실에서 쉬고 오라며 걱정들을 해주었죠. 아무 생각 없이 숙직실로 걸어가다 확실히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뒤로 돌아가 다른 형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는 재호와 똑같은 얼굴이던 김민철이라는 아이에게 다가갔죠. 이름과 생년월일, 거짓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오늘 검거 전에도 몇 차례 전과가 있더군요. 모두 가벼운 절도 정도의 범죄였지만 이런 사람이 우리 재호일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죠.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되뇌며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저희 팀을 포함한 경찰서 모두 오늘 있었던 검거작전 성공으로 분위기가 들떠 있었어요. 총책까지 포함한 보이스피싱을 잡는다는 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기에 다들 고생한 보람을 축하하며 기분 좋게 있었죠. 하지만 저만 그 분위기를 즐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비우려고 해도 계속해서 김민철 그 아이가 생각났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축하를 하고 있는 팀원들 사이를 나왔고 조사를 한다는 명목하에 재호와 닮은 아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틀림없는 재호가 맞았어요. 조사를 하며 어린 시절 재호에게 있던 특징들 모두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거든요. 거기다 10살 전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제 아들 재호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씩 기억을 맞춰가려고 했지만 아이는 제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저씨가 제 아버지라는 말이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한테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름, 나이 전부 다 다른데 왜 계속 저한테 집착을 하세요? 기억이 없는 건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폭행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다리도 그때 다쳤다고 했고요. 너 10살 전에 기억이 없다면서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증인이 있으니까 알죠. 저랑 같이 고아원을 나온 형들이 말해줬어요. 그래? 그럼 그 형들은 어딨어? 어느 고아원에 나왔는데? 너가 고아원에 들어갔을 때면 전산 기록이 다 있어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건 아저씨가 알아내야 하는 거죠. 왜 나한테 그래요? 어쨌든 나 진짜 아저씨 아들 아니니까 나한테 좀 그만해요. 직접 유전자를 채취해서 친자 검사를 받고 싶었지만 아이 스스로 거절을 하니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할 수도 없었죠. 설득을 시켜보려 했지만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봤고 제 의도와 다르게 아이는 저를 더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귀찮게 구는 제가 불편하여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서를 떠나고 싶어 했죠. 아이를 설득하는 게 실패를 하면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던 저는 같은 고아원을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을 물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사를 받고 있던 보이스피싱 총책 중 한 명에게 아이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게 되었죠. 그런데 제 절실해 보이는 모습 때문인지 그놈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더군요. 아이를 찾겠다고 옷 벗을 생각까지 했던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형사님께서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사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수사협조인데 제가 도움드린 거 작성해 주시면 제가 생각 좀 해보죠. 내가 지금 범죄자 새끼한테 도움 구하는 걸로 보여? 교도소 가기 전에 병원 먼저 데려가 줄까? 어디 팔을 부숴줘? 아니면 다리? 지금 당장 김민철이라는 애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말 안 하면 지금 내가 말한 곳 평생 못 쓰게 만들 줄 알아. 장난칠 시간 없으니까 당장 말해. 눈에 보이는 게 없던 저는 제 신분을 망각하고 협박을 했고 장난기라고는 하나 없는 제 눈빛을 본 그놈은 민철이를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순순히 말했죠. 자신도 알고 있는 동생들에게 넘겨받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장애가 있고 오갈 곳이 없어 돌봐주기만 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거래를 하듯 돈을 주고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몸이 불편하고 고집이 있어 다른 범죄에는 가담을 못 시키고 잔심부름과 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 외에는 자신도 아는 게 없다고 했어요. 저는 민철이를 넘겼다고 하는 녀석들의 신상을 받았고 그날 밤 바로 두 사람을 잡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부정하며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미 자식이 관련이 될 수도 있는 일에 눈이 돌아버렸던 저는 목숨까지 위협을 하며 두 사람을 강력하게 압박했죠. 그렇게 겁을 먹은 그들의 입에서 꼬여버린 일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재호가 맞았어요.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던 것도 모두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평소와 같이 운전을 하며 재호의 치료를 받으러 가는 도중 맞은편에서 음주를 한 채 중앙선을 지키지 않고
속도를 내고 있던 두 사람의 차량을 보곤 핸들을 급히 틀다 사고가 났던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들이 119에 신고를 했어도 오늘과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 때문에 사고가 난 것에 겁이 났던 두 사람은 어디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확인했던 거죠. 아내는 피를 잔뜩 흘리며 의식이 없었는데 아들 재호는 크게 다친 곳 없이 멀쩡했다고 합니다. 충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긴 했지만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대요. 사고로 인해 아내가 죽은 걸로 판단했던 두 사람은 자신들이 교도소를 가게 될까 싶어 걱정을 했고, 무사해 보이던 재호가 자신들을 목격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사고 현장에서 데려와 자신들이 머물던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의 충격 때문인지 사건 당시는 물론이고 이전의 기억들까지 모든 게 없었다는 걸 알고는 아이를 이용했던 거죠. 재호를 속이는 건 두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범죄에 가담을 했던 두 사람에게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재호의 나이와 비슷하고 실종 상태거나 이미 산 사람이 아닌 신상을 줬던 거죠. 그게 바로 김민철이라는 사람의 신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아이가 살아온 스토리는 두 사람의 입맛대로 만들면 되었어요. 아이가 철저히 이 세상 혼자라는 걸 알도록 고아 출신의 시설에서 폭행을 당했던 아이로 만들었고, 두 사람은 같은 고아원 출신의 형으로 재호를 속였던 거죠. 기댈 곳이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걸 믿은 재호는 김민철로 살기 시작했고, 두 사람과 어울리며 시키는 일은 다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범죄라고 해도 말이죠. 그러다 돈이 급했던 두 사람이 아이를 조직에 팔아넘겼고,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잔심부름과 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겪은 일들을 또다시 생각하고 서술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이가 지난 6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당시 아들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아이가 처음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행동이고 얼마나 겁을 먹고 있는지 잘 나와 있었죠. 물론 그 횟수가 여러 차례 이어지다 보니 나중에는 죄책감이나 반성이 줄어들었지만 말이에요. 어떤 이유든 간에 범죄를 저지른 아이를 이해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는 첫 범죄인 통닭 2마리를 훔치기 전에 두 사람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 두 사람에게 버려진다는 말까지 당하면서 훔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하던 아이였어요.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다면 아이는 절대 그런 일을 쉽게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자신들의 꼭두각시 인형 마냥 이용하고 범죄의 길로 인도한 두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더군요. 모든 걸 반성한다면서 그 당시 미성년자의 나이여서 지금 죄를 묻는다고 해도 처벌이 되지 않을 거라 말하는 두 사람에게 재호가 겪어온 고통과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 두 사람을 현재는 처벌이 불가능했죠. 우선 피눈물을 삼키며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휴대폰을 가지고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가짜 인생을 진짜로 믿고 있는 내 아들 재호에게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아줘야 했어요. 차를 타고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또한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 재호가 겪었던 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을 당시 모든 걸 포기하고서도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아이가 김민철이라는 이름과 인생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이를 찾게 되었을지도 몰랐죠. 그랬더라면 지금 아이와 제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으로 서로를 마주보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내에게도 미안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지 그 심경을 알 것 같았죠. 눈물을 잔뜩 흘리며 돌아온 경찰서에서 저는 재호를 불러내어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을 설명해주며 녹음된 내용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건
재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9년 동안 믿고 단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이 모두 가짜라는 걸 바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이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모든 걸 확실히 할 수 있는 결과인 친자 검사를 하자고 했죠. 그제서야 아이는 순순히 제 말을 따라주었고 저와 아들의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소에 보냈죠. 생각보다 빠르게 검사 결과가 왔고 저는 그 결과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재호 앞에서 펼쳐보였습니다. 전 확신했어요. 그 안의 결과에는 우리 두 사람이 친자, 아빠와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 믿음이 맞았습니다. 확실한 친자 결과가 나왔죠. 어색해하는 아이와 달리 저는 그제서야 눌러왔던 기쁜 마음을 표현했죠. 지난 9년 동안 이와 같은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비록 좋지 못한 상황에서 하게 된 재회였지만 다시 아들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아들과의 재회를 즐기던 저는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죠. 이제 아들의 편에 서야 했습니다. 물론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억울한 상황은 없도록 해야 했어요. 그게 아들을 위해 해야 할 아버지의 일이었죠. 제가 참여했던 수사였던 만큼 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설령 문제가 되어 공사판을 전전하고 리어카를 끈다고 해도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했어요. 문제는 아이가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있었는가, 다른 협박이나 위협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였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아들을 변호하게 되었고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사를 하며 아들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았죠. 혹시 몰라 피해자분들을 만나 아이가 처했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사정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하게 되었고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아있었죠. 감정에 호소하고 아이가 당한 사연이 받아들여지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보니 정말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났고 아들은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법원에서는 아이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범죄를 가담한 것 또한 평소 시키던 심부름으로 판단하여 가담을 했다고 보여진다 했어요. 거기다 피해자들 또한 선처를 원한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저는 도움을 주신 변호사분과 피해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표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의 무죄를 밝혀낸 저는 아들과 저에게 잃어버린 9년이라는 시간을 만들게 한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나 문제는 나이였습니다. 아이를 속이고 범죄 교사를 한 시점이 미성년자여서 처벌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저지른 범죄들은 달랐습니다. 둘을 대신하여 누명을 썼던 아들은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 이를 다시 물을 수 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하나씩 알아가며 법원에 세울 수 있었고 처벌을 받게 했죠. 아이가 당한 일들과 9년간 까맣게 타버린 제 마음에 맞는 처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당한 벌을 내릴 수 있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는 다른 것들에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돌아온 아들과 같이 못 있었던 9년의 공백을 좁히기도 바빴거든요. 아이가 돌아오고 기뻐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려는 저에게 항상 힘을 북돋아 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형님과 처형께서도 돌아온 재호를 반겨주셨죠. 그리고 재호의 기억을 되찾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재호의 기억이 많이 돌아온 상태입니다. 아직도 사고 당시와 그 앞뒤로 기억에 공백이 있긴 하지만 저로서는 아들에게 그때의 기억이 없는 게 다행이네요. 죽기 전 아내의 모습을 아들이 기억하고
자책이라도 할까 싶어서 말이죠. 상처난 고양이처럼 날카로웠던 아들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가족의 품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많이 진정이 된 모습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늦었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 중에 있어요. 이제 이전보다는 한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9년간 못했던 아버지의 노릇을 하기 위해,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떳떳한 남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제 모든 노력을 다하며 재호를 키우겠습니다. 그럼 제 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며